전 세계 역사상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며 가장 무시무시했던 정보광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몽골하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자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인 정보광, 칭기스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칭기스칸의 이름은 바로 태무진이죠. 넓디 넓은 몽골 초원에는 수많은 부족이 살았습니다. 그중 태무진은 보르지긴족의 족장이던 아버지 예수게이의 아들이었죠. 당시 몽골에는 여자를 약탈해와 결혼하는 약탈혼 풍습이 굉장히 흔했었습니다. 아버지 예수게이 역시 다른 부족이던 메르키트의 족장의 부인 후엘룬을 약탈해 결혼했고, 둘 사이에는 훗날 칭기스칸이 되는 태무진이 태어났죠. 칭기스칸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후엘룬이 태몽을 꿨는데 게르 천장에서 엄청 밝은 빛이 들어와 그녀의 뱃속으로 쏟아져 들어간 후에 훗날 너는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태몽부터 심상치 않았던 태무진은 그렇게 태어났지만 기나긴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당시 몽골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여러 유목민이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족 중 나이만, 타타르, 메르키트, 케레이트 부족은 세력이 크고 강했던 부족이었죠. 하지만 태무진이 속한 부족은 세력이 약했던 부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태어났을 당시 몽골은 몽골 초원의 눈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금나라 때문이었는데요. 금나라는 몽골 초원에서 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몽골 부족들을 보고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에 무자비한 방법을 통해 몽골 유목민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또한 타타르족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후 다른 부족들을 감시하게 했고, 타타르족은 금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몽골 부족들을 잔인하게 도륙했습니다. 또한 여러 부족들을 공격해 사람들을 포로로 잡은 후 수레바퀴보다 키가 큰 남자들은 모조리 제거했죠. 바로 몽골의 전사가 될 남자아이들의 씨를 말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참혹한 학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때 태무진이 9살이 되었고, 아버지 예수게이는 태무진의 결혼을 통해 다른 부족과 연합을 맺으려고 했죠. 그렇게 콩기라트 부족으로 찾아갔고, 거기서 태무진은 훗날 자신의 아내인 보르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결혼을 약속하면 일정 기간 동안 아내가 될 여자의 집에 살던 풍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게이는 태무진을 콩기라트 부족에 둔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는 길에 예수게이는 금나라의 앞잡이 타타르족을 만나게 되는데, 타타르족은 예수게이를 자신들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당시 몽골 초원에서는 누군가를 손님으로 받아들인다면 손님이 누가 됐던 간에 해치지 않고 후하게 대접하는 접대의 풍습이 있었죠. 또한 누군가의 초대를 받으면 아무리 적이라 해도 거절을 할 수 없었고, 베푸는 음식을 꼭 먹었어야 하는 것이 예의였던 것입니다. 예수게이도 그렇게 타타르족이 대접한 술을 먹었는데 술에는 독이 있었고, 결국 집에 돌아오고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태무진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태무진의 친척들과 부족 사람들은 그의 재산을 다 빼앗고 나서 뿔뿔이 흩어진 후였습니다. 이에 태무진은 접대의 풍습을 완전히 어기면서까지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타타르족에 큰 원한을 갖게 되죠. 거기다가 다른 적들에게 붙잡혀 포로 생활까지 하면서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탈출의 기회를 엿보던 태무진은 도망에 성공했고, 곧바로 약혼녀 보르테가 있는 부족을 찾아갔죠. 쥐뿔도 없던 태무를 다행히 보르테의 아버지가 받아주었고, 그렇게 보르테와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얼마 안 가 또 엄청난 위기가 닥치는데, 과거 예수게이가 메르키트의 족장의 부인 후엘룬을 약탈한 것에 대한 복수로 메르키트 부족이 공격해 들어왔고 아내인 보르테를 약탈당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아내를 잃게 된 태무진은 과거 아버지의 의형제였던 케레이트 부족의 우두머리 옹칸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또한 어린 시절 의형제를 맺었던 자신의 강력한 라이벌 자무카의 도움까지 받아 메르키트 부족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약탈당했던 아내 부르테를 되찾을 수 있었고, 결국 복수에도 성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태무진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부하들을 혈통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능력과 충성도에 따라 그들을 대했고, 전쟁에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들을 부하들과 똑같이 나눠 가진 것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자신이 덜 갖고 부하들에게 더 나눠주면서 태무진의 인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죠. 메르키트와의 전투 후 그의 명성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태무진에게 찾아오는 전사들이 많아졌고, 그렇게 그는 몽골 초원의 1인자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89년에 마침내 그는 카마그 몽골의 칸이 되었죠. 태무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칸이 되었다는 소문이 몽골 초원에 급속도로 퍼져나가자 위형제였던 자무카는 그의 인기를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난폭한 성격의 자무카를 버리고 태무진을 찾아간 사람들도 많았기에 결국 자무카는 부하들의 배신 행위를 보고 큰 분노에 휩싸였으며, 그렇게 태무진을 공격하면서 위형제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압도적인 병력 차이와 전투 경험에서 우세한 자무카와의 전투에서 결국 태무진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묵하는 자신을 배신하고 태무진에게 넘어갔던 옛부하들을 사로잡아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게 되는데 죄다 삶아 죽여버렸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시신을 말에 매달아 끌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죠. 자묵하의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에 그를 떠나는 사람은 더 늘었고 자묵하와의 전투에서도 패했지만 큰 타격을 받지 않았던 태무진은 더 강력한 세력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세력들도 태무진의 성장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들은 자묵하와 연합해 태무진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당시 몽골은 전쟁을 하게 되면 약자에게 전쟁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요. 예상외로 태무진은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을 선점하지 않고 불리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1201년에 시작된 쿠이텐 전투에서 결국 태무진의 군대가 자묵하 연합을 격파하면서 자묵하는 나이만으로 도망갔으며 태무진은 타타르, 케레이트, 나이만에 버금가는 세력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나서 태무진은 이제 아버지를 죽인 원수 타타르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그는 부하들에게 전리품을 얻기 위해 전투를 멈추지 마라.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전리품은 너희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했죠. 태무진의 이 말은 병사들의 전투 의지를 활활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기가 급격히 오른 태무진의 군대는 타타르를 정벌하고 이후 케레이트까지 복속시키면서 몽골 초원 통일의 직전까지 가게 되었죠. 태무진은 전쟁에서 패하고도 항복하지 않는 자들은 복수를 당할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멸족을 시켜버렸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강력한 부족은 자묵하가 패한 후 도망갔던 곳 나이만이었죠. 당시 태무진의 몽골군은 병력면에서 나이만에 비해 10배 이상 적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태무진은 예비말에 허수아비를 안치고 말꼬리에 나뭇가지를 묶어서 먼지를 일으키는 등 병사의 수가 많아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당시 최강의 부족으로 명성을 떨치던 나이만도 결국 정복당했고 자묵하의 부하들이 또다시 도망가던 자묵하를 붙잡아 태무진에게 끌고 갔죠.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던 자묵하의 부하들에게 태무진은 주군을 배신한 부하는 용서할 수 없다며 그들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잡혀온 자묵하에게도 처결을 내렸는데요. 당시 귀족들은 땅의 피를 흘리지 않고 죽는 것이 명예로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명예를 위해 자묵하를 pelt에 말아놓고 말들이 밟아 죽이는 처형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뭔가 싶지만 당시 태무진은 과거 의형제였던 자묵하의 마지막을 존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부족으로 갈라진 채 약육강식의 세계였던 몽골 초원을 하나로 통합해버렸고 드디어 태무진은 1206년 몽골 제국의 데칸의 자리에 올랐죠.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아내를 약탈당했으며 의형제와의 피비린내 나는 목숨 건 전투를 벌이면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그가 드디어 칭기스칸이 된 것입니다. 데칸이 된 칭기스칸은 아직까지 남아있던 경쟁 부족들의 족장들을 제거했고 시족, 부족 단위의 몽골을 다 해체하고 다시 재편성했으며 군체계를 정비했고 법률까지 제정했죠. 또한 모든 권력이 칸에게 집중되도록 100호장, 1000호장, 10,000호장 등 병사들을 지휘하던 장들을 칸이 직접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10,0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10,000호장까지도 진급이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약탈혼을 금지시켰고 종교의 자유를 줬으며 인종차별까지 금지시켰습니다. 게다가 넓은 몽골을 통치할 강력한 법률, 예케 자사크도 제정했는데 웬만해선 다 사형을 시켰던 단순하면서 강력했던 법이었죠. 그렇게 분열된 몽골을 통일한 뒤 그가 눈을 돌린 곳은 아시아 정복이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혼란했으며 끊이지 않던 전쟁으로 인해 몽골에는 경제적 위기가 닥쳐왔고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당시 유목과 수렵에 의존하던 체제 대신 상업을 발달시킬 생각을 한 칭기스칸은 실크로드 교역로를 개발하고 주위에 있던 나라들과 교역을 시도했지만 충돌이 발생해 결국 정복 전쟁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칭기스칸은 병력을 이끌고 서하를 먼저 공격했죠. 당시 서하 지역은 실크로드의 길목이라 재화가 풍족했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하고 나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금나라와 싸울 준비를 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서하는 항복했고 이후 서역까지 복속시킨 칭기스칸은 본격적으로 금나라와 전쟁에 돌입하죠. 당시 금나라는 군사, 경제, 문화 등을 통틀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금나라만 정복하면 아시아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칭기스칸은 약 10만의 정예병을 이끌고 금나라로 쳐들어갔죠. 하지만 금나라가 성벽을 높이 쌓고 성 안에서 농성을 하자 몽골의 강력한 기병은 전혀 힘을 못 썼던 것입니다. 그러자 칭기스칸은 성 안에 틀어박힌 금나라에 묘한 제의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제비 10,000마리와 고양이 1,000마리를 잡아서 주면 호의를 풀고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죠. 결국 그 제안을 수락한 금나라는 제비와 고양이를 잡아다 줬는데 제비와 고양이의 꼬리에 헝겊을 매달고 불을 붙여서 놔주자 귀소 본능으로 인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성 안은 불바다가 되면서 이 혼란을 틈타 성벽을 기어오른 몽골군에게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1214년 금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내 강화를 요청했고 아시아를 정복하게 되었죠. 칭기스칸의 다음 정복지는 바로 호라즈만국이었습니다.
호라즈만국도 같은 시기에 몽골과 비슷하게 군사적으로 급성장한 대국이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무슬림이었죠. 이곳은 실크로드 중에서 동서양이 만나는 지역에 딱 위치해 있었던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칭기스칸은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해 실크로드 교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호라즈만국과의 교역을 위해 사신단을 보냈죠. 그러나 사신단이 호라즘의 도시인 오트라르에 도착하자 그곳에 총독이던 이날축은 사신단을 모조리 도륙해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칭기스칸은 호라즘의 왕 무하마드 샤가 아닌 이날축의 독단적인 결정이라 생각해 2차로 사신단을 보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날축을 처벌하면 군대를 일으키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화친을 제안했지만 호라즘 왕의 동의 아래 이날축은 2차 사신단까지 모조리 죽여버렸죠. 그러자 격분한 칭기스칸은 1218년 당시 50세를 훌쩍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호라즘을 향해 직접 출진했죠. 그리고 금나라와의 전투에서 얻은 공성무기인 투석기와 공성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 공격에 나섰고 호라즘의 누구라도 항복하면 모두 살려주겠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처자식은 물론 친족까지 모조리 몰살시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에 공포심에 사로잡힌 호라즘 도시들은 줄줄이 항복하고 나섰으며 실제로 칭기스칸은 항복한 지역은 목숨을 다 살려줬지만 항복하지 않은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죠. 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고 도시는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칭기스칸의 사위가 공격에 나섰던 니샤푸르 전투에서 사위가 전사하자 분노한 칸의 아들 툴루이가 니샤푸르를 공격해 그곳에 살아 숨쉬는 생명체는 모조리 목숨을 빼앗았고 불에 타는 것은 모두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사신단을 몰살시킨 이날축을 잡아 사신단을 살해한 것에 대한 복수로 눈과 귀에 녹인 은을 부어버리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가했습니다. 이런 칸의 기세에 눌리는 호라즘 왕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징기스칸은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라 명령했죠. 몽골군을 피해 도망가던 호라즘의 왕 무하마드 샤는 결국 카스피해의 어느 작은 섬에서 굶주림과 폐렴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몽골군에게는 호라즘의 왕을 추격할 때 현재의 조지아를 지나 남러시아까지 진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몽골의 추격대 이만은 결국 러시아군 약 6-7만 명과 맞닥뜨리게 되었죠. 그렇게 몽골 제국 최초의 유럽 침공인 칼가강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몽골군은 남러시아 일대를 단순히 정찰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몽골군을 발견한 러시아가 몽골의 다음 공격 목표가 자신들인 것으로 오해해버렸고 그렇게 러시아군은 다른 나라와 연합군을 모아 칼가강 근처에서 몽골군을 선제 공격해버렸죠. 병력면에서 압도적으로 밀렸던 몽골군은 오랜 전쟁의 경험 덕분에 러시아 연합군을 가뿐하게 무찔러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럽 전역에는 칭기스칸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무시무시한 몽골군에 대한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죠. 당시 패배를 모르는 몽골군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몽골군은 어릴 때부터 말과 한 몸처럼 지내다 보니 기마술이 굉장히 뛰어났고 말을 탄 채 뒤돌아 활을 쏘는 파르티안 샷을 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상 타고 다니던 말 외에도 여러 마리의 예비말을 끌고 다녔는데 계속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술을 쓰면서 말이 지치면 다른 말로 교체했고 적의 말이 지치면 다시 빠르게 역습을 하는 식으로 적들을 물리쳤던 것이죠. 거기다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보급부대가 몽골군에는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말 안장에 육포와 고기를 넣고 다니면서 다른 나라의 부대와는 다른 그야말로 엄청나게 빠른 진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끌고 다니던 여러 마리의 예비말 안장에도 식량이 들어있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보급과 진격을 동시에 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군법도 강력했는데요. 전투에서 전우가 죽거나 포로가 되었는데 혼자 살아 돌아오면 사형당했으며 전투 중 한 명이 도망가면 10명을 처형하고 10명이 도망가면 100명을 처형했죠. 그러다 보니 병사들은 자신이 죽더라도 동료들이 시신을 가족의 품으로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러한 강력한 군법으로 병사들 간의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그렇게 서방 국가들을 정벌하고 돌아온 칭기스칸에게 반드시 처결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호라즘 왕국을 정벌하러 떠날 때 서하에서 군사들을 보내지 않은 것이죠. 이에 칭기스칸은 서하의 혼쭐을 내주러 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하로 직접 출진한 칭기스칸은 전투용 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직접 야생마 포획에 나서게 되는데요. 포획을 하던 중 흥분한 야생마가 칭기스칸에게 달려들었고 그러자 그는 말에서 떨어지게 되었죠. 결국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워버린 칸은 죽음을 직감했고 후계자를 지목한 뒤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되면 항복했던 왕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자신의 죽음을 비밀로 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1227년 8월 몽골을 통일하고 아시아와 유럽까지 손길을 뻗고 있던 칭기스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누군가에 의해 도굴된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칭기스칸의 죽음과 그의 무덤은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또한 칸의 시신을 매장할 때도 비밀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무덤을 만들었던 인부들 1000여 명을 모두 죽이고 말았죠.
덕분에 칭기스칸의 무덤 행방은 가문의 고향이었던 힌티 산맥의 부르칸산 근처로 추측할 뿐 현재까지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 말에 의하면 칭기스칸을 땅에 묻은 후 흙으로 덮고 수만 마리의 말들이 흙을 밟도록 했으며 그 위에 나무까지 심었기 때문에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칭기스칸은 몽골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영웅이지만 아시아와 유럽 사람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는 세계사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의 정복 전쟁을 일으켜 대량 학살은 물론이고 너무나도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에 의해 지구상에서 완전 멸절한 민족의 수가 여럿 있을 정도이죠. 칭기스칸 이후에 데칸의 자리에 오른 후손들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넓힌 몽골 제국의 영토를 넓혔다고 하네요. 전 세계 역사상 최악이자 최고의 정복왕 칭기스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과거 영국 BBC에서는 세계사 100대 명장을 꼽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명장 1위로 이름조차 생소한 수부타이라는 인물이 선정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수부타이는 알 사람은 다 아는 칭기스칸이 가장 신이 많은 장수인 사준사구 중 사구의 한 명으로 적이었던 중국인들조차도 그를 신의와 불변의 장수라고 칭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유럽과 중동에서는 칭기스칸과 거의 동급으로 악명이 높고 두려운 존재였죠. 오늘은 전 세계 역사상 희대의 명장으로 일컬어지는 수부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부타이는 우랑카이족 출신으로 1176년에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그를 낳다가 사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아버지는 대장장이었던 자르치우다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아버지 자르치우다이는 형인 젤메를 태무진의 노예로 바쳤는데 당시 갓 태어난 태무진 먹여 살리기에도 벅찼던 예수게이는 훗날 젤메가 다 크면 그때 보내라며 그를 돌려보냈죠. 하지만 훗날 예수게이가 독사를 당하고 말았고 태무진은 포로로 잡히는 등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살았는데 자르치우다이는 사실 예수게이의 죽음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젤메가 어느 정도 장성하자 태무진의 노예로 보내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때 젤메를 따라 수부타이도 14살의 나이에 태무진 칸의 카마그 몽골 부대에 입대했죠. 당시 태무진은 부족이나 인종, 출신과 상관없이 자신이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었을 정도로 오직 실력과 경험만 보고 인재를 등용했기도 했고 약속을 지켜 자신을 찾아온 젤메와 수부타이를 태무진은 각별히 신임했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입대했을 당시에는 태무진의 막사를 지키고 각종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칭기스칸과 여러 장군들의 전략 및 전술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어릴 적부터 많은 전술과 전략을 터득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았습니다. 그렇게 1196년이 되었을 때 태무진은 과거 위영제였던 자무카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수부타이는 전쟁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1200년에는 타이치우드족을 정벌했으며 1202년에는 아버지의 원수이자 금나라를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타타르족, 1203년에는 4대 부족 중 하나인 케레이트족과의 전쟁에도 선봉에 나서서 무수히 많은 적을 무찌르는 공을 세우면서 타타르족과 케레이트족까지 복속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또한 베스트 제베라는 명장의 부관으로 임명되어 더욱더 정교한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으며 이 이후부터 압도적인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1204년 나이만 족과의 전쟁에서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산맥을 돌파해 적진을 털어버리기도 하는 등 적들이 예상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몽골을 통일하는 데 1등 공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1205년에 메르키트족 잔당들을 소탕했으며 금나라와의 전투에서도 수많은 공을 세운 수부타이는 1200년부터 1205년까지 거의 모든 전장에 투입되어 쉬지 않고 적들을 베어나갔던 것이죠. 칭기스칸은 몽골을 통일한 후 실크로드 교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교역의 중심지였던 호라즘 왕국과의 교역을 위해 사신단을 보냈죠. 하지만 사신단이 호라즘의 도시인 오트랄에 도착하자 그곳의 총독이던 이날축은 사신단을 모조리 죽여버렸고 이에 칭기스칸은 한 번 참아주면서 2차로 사신단을 보내 화친을 제안했지만 호라즘 왕 무하마드 샤의 동의 아래 이날축은 2차 사신단까지 모조리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칭기스칸은 수부타이와 제베를 비롯한 10만여 명의 병력을 일으켜 호라즘 왕국으로 출진하죠. 호라즘 왕국과의 거리는 3000km가 넘는 거리인데다가 황량한 사막지대를 지나야 했으며 추위와 굶주림으로 몽골군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았던 행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몽골군의 기세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호라즘 왕국은 전체 인구의 5분의 4가 죽거나 노예로 전락해버렸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고작 11일 만에 수도인 사마르칸트가 함락되었으며 3년 만에 호라즘 왕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사신단을 죽였던 이날축에게는 눈과 귀에 녹이는을 부어버렸으며 왕이었던 무하마드 샤는 몽골군을 피해 도망을 쳤는데요. 이에 칭기스칸은 수부타이와 제베에게 이만의 군대를 주어 무하마드 샤를 끝까지 추격해 잡아오라 명령했고 이에 그들은 무하마드 샤를 잡으러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무하마드 샤를 추격한다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카카스 지역에 있던 조지아 왕국을 조져버렸으며, 조지아 왕국이 제대로 털리는 모습을 본 여러 작은 나라들은 얼른 줄 서서 재물을 갖다 바치기 시작했죠. 그렇게 엄청난 전리품까지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수부타이는 무하마드 샤를 추격하면서 지나가는 모든 지역을 초토화시켰고 모조리 약탈했던 것이죠. 그렇게 집요하게 무하마드 샤를 추격하던 수부타이는 결국 그를 카스피해의 어느 작은 섬에 몰아넣었고, 얼마 안가 무하마드 샤는 굶주림과 폐렴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1223년 칭기스칸은 수부타이에게 전리품을 가지고 귀환할 것을 명령했는데, 수부타이와 제베는 돌아가는 김에 크림반도까지 딱 찍고 전리품을 싹 걷어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크림반도에 있던 제노바 공화국의 식민도시들을 또 모조리 다 털어버렸죠. 전리품을 충분히 획득했다 생각한 수부타이와 제베는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와중에 러시아 연합군 6-7만 명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수부타이는 칭기스칸의 명령도 있었고 다시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카스피해 주위와 남러시아 주위를 정찰만 한 뒤 카스피해 위쪽으로 빙도라 킵차크 지역 쪽을 지나 몽골로 귀환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레 겁먹은 러시아군이 선제 공격을 해오면서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전투로 단련되어 있던 수부타이와 몽골군은 2만 대 7만이라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을 완벽하게 격파해버렸죠. 수부타이와 제베가 원정에서 돌아오자 칭기스칸은 격하게 그들을 반겨주었고, 수부타이의 나이도 50세를 바라보던 나이였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후방에서 편하게 쉬라고 했죠. 하지만 수부타이는 칸이 직접 출진하는데 자신이 어찌 뒤에서 쉬고 있겠냐며 칭기스칸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호라즘 왕국과의 전쟁에서 몽골 역시 굉장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과거의 몽골군에게 항복했었던 서하가 다시 들고 일어났고, 이에 칭기스칸은 1227년에 수부타이와 여러 장군들을 불러 모아 다시 서하를 공격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낙마사고를 당해 칭기스칸은 알아누웠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그의 아들인 우부데이가 다음 칸이 되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우부데이 칸에게 계속해서 몽골의 영토를 확장하고 주변국들을 정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우부데이 역시 수부타이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1230년 마침내 그에게 지휘를 맡겨 별동대를 이끌고 동관으로 향하게 한 뒤 자신은 친히 본대를 이끌고 대대적인 금나라 침공을 시작했죠. 하지만 수부타이는 이때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뼈저린 패배를 맛보게 되는데요. 1231년 수부타이는 당시 금나라 최고의 명장 완한진하상이 이끌던 금나라 군대와 맞붙었지만 패배하여 도망을 쳤는데, 완한진하상은 수부타이의 목을 치기 위해 추격했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죠. 하지만 금나라가 다시 일어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얼마 후 몽골군에 의해 금나라의 수도가 함락되었으며 금나라 황제 애종이 도피 중 몽골군에게 포위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뒤를 이은 말제도 몽골군에게 죽임당하면서 금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금제국을 멸망시킨 후 열린 쿠릴타이에서 수부타이는 몽골 제국 서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을 쳐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지난 남러시아 정찰을 했을 때 보아둔 수많은 이점들과 최강 기동력의 몽골 기병을 이용하면 순식간에 유럽을 점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죠. 결국 우부데이 칸은 유럽 원정을 승인했는데, 그렇게 1236년에 칭기스칸의 손자이던 바투가 총사령관이 되었고, 수부타이는 부사령관이 되어 15만 명 이상의 대규모 몽골군이 서방 원정을 위해 출진하게 되었습니다. 바투는 믿음직하고 모험심 강하기로 유명하긴 했지만 경험이 부족했기에 대규모 원정군을 이끌기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투는 명목상 총사령관이었고 실질적인 서방 원정군의 지휘는 수부타이가 맡았죠. 그렇게 강들이 꽁꽁 언겨울이 되자 전군 출진을 명령했고, 한겨울에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무모한 전략을 실현시킨 수부타이는 하루에 약 12km를 행군했으며 최대로 많이 행군한 날엔 128km를 주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의 총 진군거리는 7000km에 달했다고 하죠. 심지어 몽골의 침략에 대한 소문이 유럽에 퍼지기도 전에 수부타이는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나타난 몽골군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채 흥신 두들겨 맞은 러시아군은 겨우 병력을 끌어모아 반격에 나섰지만 수부타이에게 순식간에 격파당했고, 러시아의 대공 유리이세마저 죽임당했죠. 또한 수부타이는 총사령관이던 바투의 삽질까지 커버쳐가면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러시아 북부를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 이후 수부타이는 과거 제베와 함께 풍비박산을 내버린 키예프 공국을 다시 침공해 또다시 쑥대밭을 만들어 항복을 받아냈고, 1940년 12월 마침내 러시아 원정이 마무리되었죠. 이후 바투가 킵차크 칸국을 세운 뒤 초대칸이 되어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고, 그렇게 러시아는 약 200년간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수십만에 달하는 러시아 유민들은 몽골군을 피해 헝가리로 도망쳐 국민으로 받아달라며 헝가리 국왕 벨라 4세에게 부탁했는데, 이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하죠. 또한 누가 침공해 오긴 했는데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지옥의 군대였다며 이상한 소리를 해댔다고 합니다.
이에 벨라 4세는 지옥의 군대니 전쟁이니 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이들을 받아주면 자신의 권위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고 기쁘게 이들을 맞이했죠. 당시 헝가리의 군사력은 막강해 신성 로마 제국과 함께 유럽 최강이라 자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설사 그 지옥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수부타이는 러시아 북부를 정리하고 나서 1941년 헝가리를 침공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해 부하인 바이다르와 오르다 카단에게 약 8,000명의 병사를 주고 폴란드와 보헤미아 지역을 침공하게 했는데, 이때 폴란드의 레그니차 지역에서 유럽의 튜튼기사단과 성전기사단, 폴란드, 오스트리아 연합군은 몽골군에 의해 처참하게 괴멸되고 말았죠. 이와 동시에 수부타이는 부대를 세 갈래로 나누어 헝가리를 침공하는데, 여러 방향에서 갑자기 침공해오는 몽골군에 의해 헝가리 왕 벨라 4세는 정신을 차리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 휘둘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벨라 4세는 주위 나라의 원군을 요청한 뒤 모든 병력을 모아 몽골군과 운명을 건 일전을 벌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원군을 요청하는 파발들이 유럽 각지로 흩어졌고 전 유럽에서 지원군이 속속 도착했죠. 또한 당시 유럽에서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신성로마 제국에서도 원군을 파병했을 정도였습니다. 헝가리로 집결한 원군들은 10만에 달했고, 이에 맞서는 수부타이의 군대는 7만이었는데 수부타이는 겁에 질려 군대를 후퇴하는 척 도망을 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도록 적당히 도망을 쳤는데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9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요강에 이르러서야 두 군대는 운명을 건 결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수부타이는 이미 주변 지형의 정찰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전이 일어나기 전날 밤 적들이 모르게 3만의 병력을 몰래 강을 건너 빼돌린 뒤였죠. 그리고 날이 밝자 샤오강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공성병기를 이용해 포격을 가하면서 샤오강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연합군이 강을 건너기 힘든 상황을 이용해 공성병기로 포격을 했으며, 이에 연합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진영은 흐트러졌고 혼란은 가속화되었죠. 연합군이 우왕좌왕되며 혼란에 빠지자 뒤로 빼놓았던 3만의 병력까지 합세해 연합군을 두들기기 시작했으며, 이에 10만에 달하는 유럽연합군은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했고, 헝가리 국왕 벨라 4세도 겨우 목숨을 부지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요강 전투를 끝으로 유럽은 더 이상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에 저항할 힘이 없었고, 수부타이는 헝가리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 하죽지세로 동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으며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까지 정복했죠. 그리고 이제 유럽의 최강국이던 신성로마 제국으로의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럽 전체는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요. 자꾸 동유럽으로부터 밀려오는 겁에 질린 유민들과 그들이 전해주는 지옥의 군대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죠. 당시 교황과 황제, 왕, 백성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신에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지 군대를 이끌고 밀고 들어오기만 하면 유럽 서쪽 끝까지 쭉 점령해 나갈 수 있던 몽골군이 벼랑간 철수를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수부타이와 바투는 모든 준비를 마친 채 1241년 12월 서유럽까지 정복하기 직전에 몽골의 수도 카라코룸에서 온 급한 전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긴급 전갈은 바로 우구데이 칸이 사망했으니 새로운 데칸 선출을 위한 쿠릴타이가 개최되기 때문에 신속히 복귀에 참석하라는 이유에서였죠. 쿠릴타이 중에서도 새로운 데칸 추대를 위한 쿠릴타이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황족인 바투와 수부타이는 어쩔 수 없이 철수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유럽은 몽골군의 말발굽에 짓밟히지는 않았지만 수부타이가 철수하는 길에 있던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 몇몇 나라는 결국 몽골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와 약탈을 당하고 말았죠. 이후 데칸으로 즉위한 귀위크 칸은 수부타이를 중국 원정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지만, 원정 당시 너무 나이가 들었던 탓에 몸이 쇠약해져 말도 탈 수 없었고 한쪽 눈까지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며, 결국 68세의 수도로 돌아와 쉬다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의 일족은 몽골 제국과 원나라의 4대 명문 가문 중 하나로 권세를 누릴 수 있었고, 그의 아들과 손자도 몽골 제국의 명장으로 명성을 떨쳤죠. 수부타이는 금나라를 정벌할 때 완한 진화상에게 한 번 패하고 도망친 이후론 패배한 적이 거의 없었고, 평생 20여 번의 원정 동안 두 나라의 운명을 건 총력전에서 65번이나 승리했으며, 그렇게 멸망해버린 나라만 32개에 달했습니다. 이런 총력전을 회전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명장들도 평생토록 5번 이상의 회전을 경험하기도 힘든데 수부타이는 65번이나 겪으면서 모든 회전을 격파해버렸으니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걸쳐서 칭기스칸과 더불어 최악의 악명과 두려움을 떨게 한 세계 최고의 명장 중 한 명이 되었죠. 또한 우구데이 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수부타이는 분명히 유럽을 제패했을 거라고 합니다. 칭기스칸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자 세계 최고의 명장이라 일컬어지는 수부타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211년 칭기스칸이 이끄는 몽골군은 금나라로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금나라도 몽골군에 맞서 싸우게 되지만 야호령 전투 등 여러 전투에서 계속해서 패배했으며 수도였던 중도까지 포위되고 말았죠. 당시 금나라의 선종은 칭기스칸에게 과거 몽골의 칸에게서 받은 유물과 엄청난 금액의 보상금을 주기로 하면서 화친을 제안했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칭기스칸은 다시 몽골로 군사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종이 수도를 개봉으로 옮기자 칭기스칸은 이를 몽골에 대항하기 위한 적대 행위로 생각했고 다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죠. 그러자 과거 수도인 중도가 함락되어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과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때 호라즈만국이 몽골의 사신단을 죽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칭기스칸과 몽골의 눈은 금나라에서 호라즘 왕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에 대금나라 전선은 사준의 한 명이던 잘라이르 무칼리가 맡게 되었죠. 무칼리는 4만여 명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금나라의 전선을 여기저기 타격하면서 금나라 영토를 야금야금 빼앗자 금나라 선종은 무칼리에게 화친을 제안했지만 무칼리는 나라를 바치고 항복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신 못 차린 금나라 선종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갔고 결국 1224년 1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던 애종이 뒤를 이어 금나라 9대 황제가 되었죠. 당시 금나라는 황족인 와난시와 귀족들의 사치와 방탕이 도를 넘고 있었으며 몽골과의 전투에서도 계속 패했지만 잠깐 슬퍼하다 다시 연애를 벌릴 만큼 개판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애종이 즉위 후 어느 정도 바꾸기 시작했는데, 황족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함부로 해치면 처벌했고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간언도 귀 기울여 들었죠. 또한 뛰어난 장수들을 대거 발탁해 훗날 다시 침략해올 몽골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 1228년 3월 우구데이가 데칸의 자리에 오르자 다시 몽골군은 금나라로 침략을 시작했죠. 하지만 몽골군은 금나라 애종이 준비했던 것들에 의해 뼈아픈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몽골군이 대창원에 이르렀을 때 금나라의 와난치나상이라는 인물이 그들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와난치나상은 금나라의 명장으로 원래 그는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히고 말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운명이었죠. 하지만 애종이 대대적으로 유능한 인물을 발탁하면서 그를 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명장 와난치나상은 선봉으로 나서 불과 400명의 병사로 당시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세계 최강의 몽골군 8천여 명을 개박살 내버립니다. 그러자 애종은 굉장히 기뻐하며 그를 정원 대장군으로 임명했고, 이 기세를 몰아 와난치나상이 이끄는 금나라군은 하남과 섬서 일대에서 몽골군을 수차례 때려 부쉈으며 1229년에는 몽골군에게 포위된 위주를 구해내기까지 했죠. 와난압달과 와난치나상 등 여러 금나라 명장들에 의해 금나라는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230년 우구데이칸은 다시 대대적인 금나라 침략을 개시해 친히 대군을 이끌고 섬서 일대를 초토화시켜버리면서 진격했고 수부타이에게 별동대를 이끌고 동관을 공격하도록 명했죠. 1231년 1월 몽골의 최고의 명장인 수부타이는 동관을 공격했지만 와난치나상이 이끌던 충요군 1천여 명이 지원을 오자 그들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나라 최고의 정예병이던 충요군과의 격돌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수부타이와 몽골군은 후퇴하고 마는데, 이들은 금나라군에 쫓겨 동관에서 도화고까지 도망쳤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부타이의 목숨을 거두려 했던 와난치나상은 끝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그를 놓치고 말았죠. 동관 공략에는 실패했지만 봉상 등 여러 요새들이 함락되면서 몽골 입장에서 보면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구데이칸은 수부타이를 심하게 질타했는데, 이에 우구데이의 동생 툴루이가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라며 그를 설득해 수부타이는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동관의 방어가 너무 견고해 쉽게 함락시키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 우구데이칸은 여러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했는데, 이때 툴루이는 주의를 물리친 뒤 우구데이칸에게 동관 서쪽으로 빙돌아서 복에 금주를 거치면 한 달 안에 당주와 등주에 이를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수도 개봉의 측면으로 쳐들어가는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우구데이는 일찍이 태조께서도 이런 작전을 말씀하셨다라며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툴루이에게 군대를 맡겨 작전대로 움직이도록 명령했죠. 그리고 우구데이칸이 이끄는 본대는 그대로 북쪽에서 금나라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금나라와 몽골 간에 운명을 건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툴루이의 군이 한중을 거쳐온다는 소식을 들은 금나라 조정에서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금나라 대신들은 몽골군이 먼 길을 오는 동안 크게 지쳤을 것이며 싸울 엄두를 못 낼 것이니 청야 전술을 구사하면서 적들을 상대하지 않고 농성을 해 지구전으로 끌고 가면 자연스레 퇴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금나라 백성들과 금나라 영토는 몽골군에 의해 짓밟히고 초토화되고 있는데 그저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면서 성 안에 틀어박혀 있자고 하는 대신들 때문에 금혜종의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저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 20여 년간 힘겹게 기르고 모아놓은 20만 명의 군사가 있으니 성 밖으로 나가 툴루이 군대와 맞서 싸우라 명령했죠.
그렇게 대장군 이랄파와 완한압달, 그리고 양옥연, 무선, 완한진하상 등의 금나라 장군들이 한 곳에 집결해 15만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등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수 앞에서 몽골군과 맞닥뜨리게 되자 최고 지휘관인 이랄파하는 적이 강을 다 건너고 나면 공격하겠다고 결정했죠. 그러자 다른 장수들은 깜짝 놀라며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랄파하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강을 건널 때가 가장 공격하기 좋은 때인데 이랄파하 덕분에 손쉽게 강을 건넌 몽골군은 금군과 전투를 시작했죠. 하지만 병력이 4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몽골군은 15만이나 되던 금군과 정면으로 부딪히기엔 무리이기도 했고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몽골군이 맹렬한 공격을 가했지만 완한압달이 도망치는 장수와 병사는 손수 죽여버리겠다며 전투를 독려하자 쉽게 결판이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툴루이는 물러나는 척하며 금군을 유인해보기도 했지만 금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툴루이는 여기서 더 싸워봐야 병력만 소모할 뿐 쓸모없는 교전일 뿐이라 생각해 깊은 밤이 되자 군사들을 은밀히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금군은 당황했는데요. 전날까지만 해도 있었던 몽골군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금군은 정찰병을 풀어 4-5일간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몽골군의 흔적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몽골군을 봤다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총대장이던 이랄파하는 보급을 위해 등주까지 철수하기로 하고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몽골군이 나타나 군량을 약탈하고 사라져버렸고 등주로 입성한 뒤에도 계속 몽골군 별동대가 등주를 공격했다가 사라지는 등 의도를 알 수 없는 짓을 했죠. 금나라 장수들은 몽골군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를 얼마안가 알 수 있었는데 등주 근처에 있던 도시 당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별동대로 하여금 금나라 군대를 지속적으로 공격해 정신을 빼놓은 뒤 툴루이 본대는 뒤로 돌아 당주를 함락시켰고 수도 개봉을 향해 진격하고 있던 것이죠. 이제 1232년 금군 15만 대군은 개봉을 구원하기 위해 등주를 나섰고 그렇게 삼봉산 전투에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추위 때문에 행군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고 몽골군이 근처에 있던 도시나 마을들은 모조리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금군은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었으며 추위를 피할 곳도 없었죠. 또한 몽골군 별동대는 금군이 조금만 방심하면 갑자기 나타나 끊임없이 금군을 괴롭혔고 좀 싸우려고 하면 곧장 도망치는 전술에 금나라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거기다가 밤이 되면 몽골군이 근처에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북을 치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통에 금군은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었죠. 사실 이 전략은 수부타이가 툴루이에게 알려준 것이었는데요. 성에 사는 사람들은 힘든 걸 잘 견디지 못하니 계속 도발하고 그들을 고달프게 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줬던 것이죠. 계속해서 몽골군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랄파하는 1만 명의 별동대를 보내 몽골군 별동대를 쫓아내게 했지만 금군 별동대가 철수하면 몽골군은 곧장 다시 나타나 계속해서 금군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금나라의 문제는 툴루이군만이 아니었는데 바로 우구데이칸이 이끄는 군대가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금나라의 주력 부대는 툴루이 군을 상대하고 있었고 또 다른 군사들은 동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 개봉을 지키는 병사들은 약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가 우구데이는 툴루이에게 1만의 기병을 더 보내줘 서둘러 금군을 뿌리치고 개봉으로 합류하라고 지시했던 것이죠. 그러자 툴루이군의 병력은 5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랄파와 완한압달이 이끄는 금군이 1010만고 끝에 사하에 도착해 진영을 차린 뒤 좀 밥도 먹고 쉬려고 했지만 몽골군이 또 다시 쳐들어와 금군 진영을 들쑤셨죠. 다시 맞서 싸우려 하면 몽골군은 곧바로 후퇴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으며 좀 더 빨리 진군에 급히 균주성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비는 금세 눈으로 바뀌어 폭설이 쏟아졌죠. 눈은 끊임없이 내렸고 안개까지 끼자 더 이상의 진군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금군은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고 그곳에 주둔하면서 꼼짝없이 발이 묶여버렸죠. 장병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계속 몽골군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날아들었는데 그것은 개봉이 위험하니 서둘러 군대를 이끌고 구원을 와달라는 내용의 애종의 서신이었죠. 모든 장수가 엎드린 채 애종의 서신을 듣고 있을 때 이랄파하는 벌떡 일어나 빨리 개봉으로 군사를 움직이자고 말했고 완한압달은 깜짝 놀라며 일단 논의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랄파하는 더 이상 무슨 논의를 하잔 말이냐며 완한압달의 의견을 거부하면서 군사를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죠. 금나라 역사서 금사에서는 이때 이랄파하가 이미 넋이 나갔던 것이라며 기록해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랄파하는 곧바로 진영을 철거하고 전군 개봉으로 진군을 시작했죠. 이 행군은 지옥같은 행군이 되었는데요. 엄청난 폭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몽골군이 금군이 가는 길목 여기저기에 나무를 베어 길을 막아놓은 상태였기에 진군 속도도 굉장히 느렸습니다.
또한 비록 적은 피해였지만 몽골군의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진군하는 수밖에 없었고 천신만고 끝에 균주성에서 심리 떨어진 삼봉산에 도착했죠. 한편 오만의 툴루이군은 지쳐있는 금군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소와 양고기를 구워 먹으며 힘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대를 나눠 돌아가면서 금나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금나라가 다른 곳으로 새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균주성으로 가는 길만 열어두었었죠. 지칠 대로 지친 금나라 군사들은 그게 몽골군이 일부러 열어둔 것인지는 생각도 못하고 균주성 쪽으로 타령하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러자 몽골군은 일단 금군의 탈영병들을 금군의 본진에서 멀어지는 대로 그대로 뒀다가 확실히 멀어졌을 때 쫓아가서 그들을 모두 죽이거나 사로잡았죠. 그렇게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치르지 못한 채 금군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으며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금군이 지칠 대로 지친 채 삼봉산에서 발이 묶인 지 3일째 되던 날, 이제 슬슬 금군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한 툴루이는 전군 5만 명을 동원해 총공격을 개시했죠. 저항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금나라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10만이 넘는 병력은 순식간에 와해되고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사륙에 가까웠죠. 그렇게 금나라에서 지난 20여 년간 사력을 다해 키운 15만의 주력 부대가 몽골군과 제대로 된 전면전 한 번 하지 못하고 대부분 무기력하게 죽거나 포로로 잡혀버리고 말았죠. 병사들뿐만 아니라 금나라의 장수들도 대부분 이 전투에서 죽고 말았는데 양옥년, 번택, 장해 등은 몽골군과 처절하게 싸우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총대장 이랄포하는 개봉 방향으로 도망을 쳤지만 결국 몽골군에 사로잡히고 말았죠. 몽골군은 이랄포하에게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여러 번 권유했지만 난 금의 신하다, 금나라 땅에서 죽겠다라며 강력하게 거절했고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완한압다른 난전 속에 이랄포하가 보이지 않자 남은 병력들을 수습해 균주성으로 도망을 치는데 성공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구데이가 이끄는 본대가 툴루이와 합류해 결국 균주성은 함락되고 말았고 성 안에서는 대학살이 펼쳐졌죠. 완한압달도 결국 몽골군에게 붙잡히고 말았는데 그는 자신을 죽여도 좋으니 몽골군 대장인 수부타이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수부타이는 어리둥절해하며 완한압달을 만나 너는 곧 죽을 건데 왜 나를 보자고 하냐? 라고 했는데 완한압달은 당신은 하늘이 내린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당신을 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말을 남기고 처형당했죠. 그리고 완한진화상도 균주성으로 몸을 피했고 균주성이 함락되었을 당시에도 겨우 몽골군을 피해 도망칠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자발적으로 몽골군 앞에 나타나 자신이 누군지 알리며 대장을 만나려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몽골군은 그를 붙잡아 자신들의 대장 앞으로 끌고 왔는데 몽골의 대장이 그의 이름을 묻자 완한진화상은 지난날 대창원, 위주, 도회곡 전투를 승리로 이끈 금나라 장군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면서 만약 자신이 도망쳤다면 국가를 저버렸다고 알려졌을 것이니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명백히 하면 훗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의 기백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몽골의 대장은 완한진화상을 투항시키려 겁박도 하고 고문까지 했지만 피를 뿜으면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몽골의 대장은 다음에는 자신의 부하로 오게 해달라며 제사를 지내줬다고 하죠. 어쨌든 삼봉산 전투의 패배로 인해 금나라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수부타이가 이끄는 군사들은 개봉을 포위했고 금나라에서는 화친을 제안했지만 수부타이는 난 단지 개봉을 함락시키라는 명령만 받았을 뿐이다 라며 화친 제안을 거부했죠. 애종은 남송에도 사신을 보내 구원을 호소했지만 정강의 변 이후로 금나라의 원한을 품고 있었던 남송은 오히려 몽골 제국과 손을 잡고 금나라를 협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개봉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고 말았고 애종은 체주로 도망쳤지만 그곳마저 함락되었으며 애종은 결국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금애종이 죽기 전 황족이던 완한승린에게 황위를 양해한 뒤 그에게 체주를 탈출해 안전한 곳으로 가서 금나라를 재건하라 했지만 완한승린 역시 몽골군에게 처참하게 죽임당했고 이로써 완한아골타를 시작으로 119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금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죠. 사실 몽골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던 나라일 때 금나라는 몽골과 맞서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을 이어나간 것 자체가 금나라도 정말 대단했던 것을 반증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금나라 멸망을 결정짓는 전투, 삼봉산 전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